문법 요소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법 요소 관련 페이지 55쪽입니다. 문법 요소를 지금부터 볼 텐데, 문법 요소에는 높임 표현이라는 것이 우리 교재상 먼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높임 표현이 무엇인지 높임 표현의 개념부터 여러분들께서 잡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높임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면 화자입니다. 화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로 말하는 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특이사항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문장에서 항상 화자, 즉 말하는 이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하시는 게 높임 표현의 핵심이고요.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을 높임 표현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높임 표현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첫 번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체 높임법. 문장에 나타나는 대상 중 주체를 높인다. 그럼 주체 높임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객체 높임법. 여기서 말하는 객체라고 하는 말이 가장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객체라고 하는 건 문장에서 나타나는 목적어와 부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 나타나는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인다 라고 한다면 객체 높임법. 세 번째, 상대 높임법. 결국 상대 높임법이 어떤 대상을 높이냐면 상대방을 높입니다. 결국 청자가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높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 높임 표현의 유형으로 분류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높이거나 낮춘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높이는 것은 세 가지 유형에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기능이라면,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상대 높임법에만 있어요. 따라서 모든 높임 표현은 높이거나 낮춘다라고 설명하면 틀린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상대 높임법에만 낮추는 기능이 있지, 주체와 객체에는 낮추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실 때 저기까지 보셔야 되는데,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중요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혼문장과 견문장에서 견문장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다양한 실험 방법들 또는 장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장치들을 지금부터 보면서 체킹할게요. 교재 보시면 1번 말하는 이 같은 말 화자가 여기 네모 서술의 주체. 서술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교과서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도 배우냐면 문장의 주체가 된다. 결국 문장의 주체라고 하는 말이 주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실 거고, 얘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주체가 된다라고도 설명하니까 주체를 표현하는 다양한 명칭들에 대해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서술어의 주체를 여기 동그라미 높여. 결국 주체 높임법에는 높임의 기능만 존재한다. 낮추는 역할은 없다 라고 구분하고 계셔야 되겠죠. 실험 방법 별빛 5개 박아보시면 그 실험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래 나와 있는 객체도 마찬가지고요, 상대도 마찬가지고요. 실험 방법 첫 번째 보실게요. 1번 주격조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격조사는 뭐가 있다고 배웠냐면 이와 가와 같은 것들을 주격조사라고 배웠을 거야. 근데 거기 옆에 교재 보시면 주격조사 중 어떤 걸 사용한대요?
깨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대요. 즉 이가라고 하는 것을 높여 표현하면 깨서라는 말이 된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서술어에 선어말어미 의식 여기는 또 하나 정리해야 되는 거 선이라는 글자는 먼저란 글자고요. 어말어미라고 하는 것 같은 말로 종결어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미라는 말은 용언이라고 하는 동사와 형용사의 경우에 사용되는 말인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먹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먹이라고 하는 것을 어간이라고 하고 다를 어미라고 할 텐데 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왔으니까 얘를 종결어미 또는 어말어미라고 설명을 한다고요. 그런데 만약 먹다가 아니라 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먹이라고 하는 건 형태가 유지되어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간 이 다라고 하는 건 마지막에 왔으니까 어말어미 또는 종결어미라고 설명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어시라고 하는 것은 어간 뒤에 나오고 어말어미 앞에 오니까 종결어미보다 먼저 왔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선, 어말어미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따가 보게 될 시간 표현에서도 이 부분이 똑같이 나올 테니까 어말어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잡고 계시는 게 좋아요. 선어말어미에 대해서 어간 뒤에 오고 어말어미 앞에 오는 모든 것들을 선어말어미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떠올려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는 을을 남겨서 의시를 적어도 되고요. 생략해서 시를 적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특이사항은 없으실 겁니다. 마지막 3번 특수어휘. 특수어휘는요 별 표시 박으시고요. 죄송하지만 얘는 무조건 암기입니다. 요령을 피울 수가 없어요. 3번 특수어휘는 완벽하게 암기가 필요하신데요. 거기 보시면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어휘의 사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뭐 진지, 대, 연세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밑줄 편찬 의시다, 뭐 계시다, 주무시다 이런 것들 밑줄처럼 오시면 잘 봐야 되라. 특수어휘라고 하는 건 특별하게 만들어진 원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리가 적용이 될 수가 없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재 보시면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에 나와 있는 2번 항목을 보시면 선어말어미를 사용해서 높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시가 선어말어미 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특수어휘는 일반적인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따라서 계시다의 시는 선어말어미 시다라고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별도로 만들어진 특수한 말이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따라서 얘는 계시라고 하는 두 글자가 어간, 다라고 하는 것이 어미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다의 시를 선어말어미 시라고 설명하면 틀리니까 방금 밑줄 친 부분에서 의시나 시가 나와 있는 서술어들은 여러분들께서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낚시질 당하기 딱 좋은 말들. 이런 거죠. 계시다가 있으면 있으시다라는 말이 있을 텐데 여기서의 의시라고 하는 것은 위에 나와 있는 선어말어미 의시가 맞고요. 여기 나와 있는 시는 선어말어미 시가 아니라고요. 이 구분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주체 높임의 종류라고 나오는데요. 크게 직접 높임이 있고 간접 높임이 있대요. 교재 나와 있는 거 볼까요? 직접 높임은 주체를, 즉 문장의 주어를 직접 높인다. 반면에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건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소유물 생각 등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을 높여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아래 밑줄 의시로만 실현. 그래서 직접 높임은 특수어휘 또는 의시가 사용되지만 간접 높임은 특수어휘 x 그리고 의시만 사용됩니다. 그렇게 외워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예문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문장을 두 개를 보시면 깨서라고 하는 조사 나와 있고 깨서라는 조사가 나와 있죠. 근데 깨서는 주격조사, 즉 주체를 높이는 거니까 특이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원래 계시다라고 하는 형태고 얘는 주체를 높인다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있으시다, 많으시다에서는 의시라는 선어말 어미가 나와 있으니까 주체를 높이는 장치들이 눈으로 다 보이실 거라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만약 특수어휘 동그라미, 의시 동그라미, 뭐 특수어미 x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죠. 직접 높이면 특수어휘 사용 가능, 선어말 어미도 사용 가능, 간접 높이면 교재상 특수어휘는 불가능, 선어말 어미는 가능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얘들아. 얘를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잘 봐. 계신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아버지가 계신 거야? 댁이 계신 거야? 아버지가 계신 거니까 서술어가 주어로 바로 화살표로 이어지겠죠. 반면에 많은 건 돈이 많은 거야? 아빠가 많은 거야? 돈이 많은 거고 이 돈 누구 거야? 아빠 거.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바로 다이렉트로 주어로 가면 직접 높임, 화살표가 어딘가를 거쳐가면 간접 높임. 그래서 암기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화살표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을 구분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린 겁니다. 얘를 외울래? 화살표 게임할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오른쪽에 보시면 상대 높임법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말하는 이가 여기는 뭐 듣는 이, 여기서 말하는 듣는 이라고 하는 것이 저거나 청자, 듣는 이라고 하는 건 청자가 되겠죠. 청자를 여기 중요하겠네요. 밑줄 높이거나 낮춘다. 상대 높임법은요 높일 수도 있고요 낮출 수도 있답니다.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한다. 높임과 낮춤. 그래서 간단해요. 실현 방법은 종결어미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상대 높임법은 종결어미를 통해서 높인다. 그런데 얘들아 팁! 이 종결어미가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상대 높임이 실현이 되거나 2번 문장의 유형, 같은 말, 종류를 결정합니다. 이런 거죠. 여준이가 학원에 왔습니다. 평서문이죠. 여준이가 학원에 왔습니까? 의문형이죠. 다와 까라는 종결 어미로 평서문이라는 문장의 유형과 의문문이라는 문장의 유형까지 결정할 수가 있어서 종결어미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상대 높임과 문장의 종류를 결정한다. 두 가지로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얘는 아래 박스 보실게요. 상대 높임법의 등급이라고 나와 있죠. 그 박스가 중요한데 격식체 밑줄. 일단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비라고 하는 글자는 아니다. 격식이라고 하는 건 예의라고 보시면 돼요. 예의를 갖췄다. 비격식체는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격식과 비격식은 당연히 대조를 이룰 거고요. 격식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사용하냐면 교과서에 지금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언제 사용하는지 안 나왔잖아요. 설명드릴게요. 격식체는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결혼식장. 격식을 갖춰야 될까요? 막 나가도 될까요? 격식을 갖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차림도 차려입고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비격식체라고 하는 건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을 비격식체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격식체는 공적이고 객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예의를 갖추고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 의례적 용법이라고도 합니다. 예의라고 하는 말과 의례라고 하는 말을 뒤집으시면 돼요. 두음법칙처럼요. 그래서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격식체는 사적이고 주관적이고 친근하고 편한 분위기에 사용하는 게 비격식체예요. 그래서 언제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기 단정하다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격식체와 비격식체 구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것 같고요. 박스에서 하계 동그라미, 해라 동그라미, 하계, 해라, 그리고 해체 동그라미. 지금 동그라미 친 세 가지가 낮춤 표현입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얘들아. 지금 보면 격식체 중에 두 개가 낮춤, 비격식체 중에 한 개가 낮춤이잖아. 그래서 모든 낮춤 표현이 비격식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착각만 하지 마세요. 형식적이고 공적인 상황 속에서도 편하게 말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랑 성근쌤이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상황이죠. 그 상황에 존댓말을 할 때 저 이거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라고. 거기 지금 여러분들 동그라미 친 것처럼 성근이 맞는가? 라고 말하면 마찬가지 낮추는 격식체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왜요? 이상해? 그래서 상대 높임법은요, 그 박스만 잘 보시면 됩니다. 박스가 중요하다. 마지막 3번 객체 높임법. 여기 네모 쳐볼까요? 목적어나 부서. 목적어나 부사어라고 했는데 얘들아,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목적격 조사 을을 찾으셔야죠. 목적격 조사 을을 찾으셔야죠. 그리고 부사어를 만드는 걸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데, 우리말에서 부사격 조사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사람과 관련된 건 뭐밖에 없냐면 에게. 그래서 결국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게 되겠죠. 실험 방법 갈게요. 일반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뭘 사용한대 얘들아? 깨를 사용한대. 이런 거죠. 여준이가 민주에게 편지를 씁니다. 민주에게라고 적을 거야. 됐어요? 반면에 여준이가 섭쌤에게 편지를 씁니다. 노준섭에게라고 쓰지 않겠죠? 노준섭 선생님께라고 적을 거예요. 그죠? 거기서 말하는 깨가 될 텐데 주의사항. 부사격 조사에게의 높임 표현은 있어요. 하지만 목적어는 을을이 그대로 을을로 옵니다. 목적은 별도로 없어요. 을을은 그대로 을을이고 에게는 깨로 바뀐다. 두 번째 주의사항. 암기를 어설프게 하시면 얘와 얘가 헷갈리실 겁니다. 두 가지 암기 제대로 하세요. 깨서가 주격, 깨가 부사격. 2번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얘들아. 특수어휘.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특수어휘는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니까 단순하게 암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교재 보시면 모시다, 들이다, 여쭙다가 나와 있는데 모시다 밑줄. 모시다 밑줄 치시고요. 얘들아 적어놔. 주의라고. 왜 주의했냐면 얘들아 단순하게 가자. 모시다라고 하는 건
객체라고 했는데 계시다. 얘는 주체잖아요. 형태가 비슷하니까 얘도 주체라고 착각한다고. 정확한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높임 표현. 높임 표현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금방 끝나요. 그런데 하나 넘겨보세요. 57쪽. 이거 고등학교 1학년 학습활동 비출이죠. 매번 나오는 것들입니다. 중요해요. 가겠습니다. 1번 높여야 할 대상을 제대로 높이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높여야 되는데 선생님에게 반말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문장이 될 거 아니야?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2번 보세요. 높이지 말아야 할 대상을 높인 경우. 말해볼게. 주문하신 상품은 밑줄. 상품 주어져. 상품이라고 하는 건 우리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을 거야. 근데 뒤에 보세요. 품절 20m에서 C라고 하는 글자 동그라미 쳐보시면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C죠? 근데 우리가 상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정말 틀린 문장이다. 이런 거죠.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거 잘못된 문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똑같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자, 아래 보시면 잘못된 높임 표현의 예라고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아래 나와 있는 높임 표현을 실제 보시면 하나의 문장에 무조건 높임 표현은 한 가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높임 표현이 녹아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넘어가면 시간 표현 갈게요. 시간 표현. 시간 표현은 높임 표현보다 상대적으로 좀 편할 거야. 그 이유가 틀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틀은 제가 지금 잡아드릴 거라서 크게 특이사항은 없으실 것 같은데 교재 보시면 1번 시간 표현의 개념. 시간 표현이란 말하는 이 화자 또 네모 쳐야죠. 문법 요소에서는 항상 센터는 화자입니다. 화자가 여기 네모 말하고 있는 사건 같은 말 적어나 사건시 즉 사건이 일어난 시점. 여기 네모 말하는 시점 같은 말 발화시 화자가 말하는 시점. 발화시를 기준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사건시와 발화시 두 가지 중에 기준은 발화시입니다. 기준은 발화시. 언제 이루어졌는지 문법적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말하는 시점과 사건이 일어난 시점의 선후관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주로 문장에 종결형을 통해 실현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다양한 실현 방법들이 존재하니까 그것은 정리해서 한 번에 말씀드릴 거고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번 했던 게 있어요. 그래프 같은 거 하나 그려주고요. 과거를 나타내는 방법, 현재를 나타내는 방법, 미래를 나타내는 방법 배우셨을 텐데 가운데 기준점이 발화시라고 했으니까 얘가 발화시가 될 거야. 화자가 말하는 시점. 그런데 사건이 발화시보다 앞에 있을 수 있고요. 뒤에 있을 수 있고요. 일치할 수도 있겠죠. 그럼 갈게요. 가연이가 조퇴했어 라고 말하면 제가 지금 가연이가 조퇴했어 라고 말했잖아요. 조퇴한 사건은 제가 지금 말하는 순간보다 앞에 있겠죠. 가연이가 조퇴는 아까 했잖아. 그럼 과거가 될 거고 여준이가 지금 필기를 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요. 제가 말하고 있는 시점과 여준이가 펜슬을 움직이고 있는 시점이 일치하겠죠? 현재. 민주가 조금 있으면 집에 갈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 말을 했지만 민주가 집을 가는 건 제가 말한 시점보다 뒤에 있을 테니까 미래가 되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 이 표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테니까 선후관계라고 하는 말도 중요한데 그냥 이 그래프 같은 거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시간 표현은 높임 표현에서 봤던 것처럼 뭐가 중요하냐면 얘들아 실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표 하나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똑똑하건 머리가 나쁘건 필요 없고요. 시간 표현은 표 하나로 시작해서 표 하나로 끝날 거니까 자기 기준점에 맞는 틀을 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문법 요소와 다르게 조금은 방향이 명확한 녀석이라서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틀을 잡아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눈금이 있어도 괜찮네. 매년 느끼는 거지만.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선어말음이에요. 선어말음이 아까 설명드렸죠? 앞에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형사형어미요. 마지막은 시간, 부사어.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정리할 수 있는 기본 틀이야. 근데 우리 아까 높임 표현은 중구난방이었잖아요. 근데 시간 표현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위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방법 아니면 절대 만들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 표 하나 그려놓고 저기 빈칸들을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으면 시간 표현은 끝나요. 공부가. 일단 설명을 드리면 시간 부사어가 난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얘들아 어제 과거, 현재, 미래? 과거. 내일은요? 미래. 아까는요? 과거. 지금은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는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거잖아. 난이도가 제일 쉬운 부분. 시간 부사는 원래 설명 안 해요. 그 다음 선어말음이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관형사형어미는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했을 때 형이라고 하는 글자는 형태를 부여하는 이란 글자죠. 관형사라고 하는 것은 체현을 수식해주는 것을 관형사라고 할 겁니다. 어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용언의 구성 요소라고 말했을 때 어간과 어미라고 말하니까 어미라는 건 특이사항 없을 겁니다. 그럼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 건 관형사의 형태를 부여해주는 어미를 관형사형 어미라고 한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죠? 세부 내용 보겠습니다. 1번 과거 시제. 일이 일어난 시점이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앞서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정답은요. at과 이런 거죠. 나 과자 먹었다? 그럼 과자를 먹은 사건은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보다 앞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 과자 먹었었어. 또는 at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 문학할 때 똑같은 말 두 번 사용하면 무언가를 강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경우는 단절 또는 먼 과거를 나타낼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발음도 안 된다. 마지막 너 과자 먹더라? 라고 말하는 더와 같은 것들.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지금 저렇게 구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잘 봐. 관형사형 어미가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 동사 그리고 형용사
서술격 조사.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지금 동사와 형용사라고 구분지어 놓은 부분은 암기가 정확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제가 다 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연결될 거야 라고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를 나타낼 때는 관형사형 어미 동사 뒤에는 은이 붙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형태. 그러면 은 또는 니은이 되겠죠. 내가 먹은 과자라고 한다면 이미 먹어버렸잖아요. 됐어요? 내가 간 곳, 이미 갔다 왔죠. 그래서 동사 뒤에는 니은이라고 하는 형태가 결합을 합니다. 반면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뒤에서는 던이 붙어요. 예뻤던 그녀라고 말한다면요. 과거 형태가 될 거예요. 한 장 넘겨보시면 현재시 나오죠. 과거 받고 현재.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말하고 있는 시점이 같다. 아래 박스 보지 실험 방법. 동사 뒤에는 뭐, 형용사 뒤에는 뭐라고 구분되어 있죠. 그죠? 갈게요. 동사 뒤에는 는 또는 니은이 붙습니다. 간다 이런 말들, 먹는다 이런 말들이 되겠죠. 반면에 여준이 오늘 참 예쁜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래요 얘들아? 예쁘다라고 말하겠죠. 제가 말하고 있는 바라시와 예쁜 일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면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선어말 어미로 나타내는 형용사 또는 서술격조사 뒤에는 아무것도 결합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붙습니다. 예쁘다,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곤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까요. 반면에 거기 교재에 또 빈칸이 안 나와 있는 것이 많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관형사형 어미를 바탕으로 현재를 나타낼 때는 는을 사용해요. 는. 반면에 형용사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를 나타낼 때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 얘를 사용합니다. 은 또는 니은. 릴레이로 쭉 하고 15분 전에 끝내준 거 어때? 4시 15분 정도. 4시 반 정도인데 어때? 먹으러 빨리 내려가요? 그렇죠. 보내줄게. 논습을 하는 대신. 합의 빨리 합의 어떻게 할래? 쉬었다가 4시 반까지 아니면 안 쉬고 논스톱해서 15분까지. 좋아요. 성문 아까부터 자고 있어가지고 괜찮아. 싫은 사람? 괜찮아요? 상호 합의야. 괜찮죠? 15분 전에 끝내드리면 남들보다 15분 가까지 전자레인지 점령할 수 있어요. 20분 빨리 끝내주세요. 진도도 보고요 그러면. 오케이. 어차피 피사동까지만 하면 끝나거든요. 부정 표현은 쉽잖아. 안못. 오케이. 완전 쉬워요. 완전 쉽진 않을 텐데요. 갈게요. 네, 잘 봐. 지금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시험 문제에 나오는 연결고리들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는과 여기 나와 있는 는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요. 왜? 선어말 어미냐 관형사형 어미냐. 이거 구분하는 첫 번째 문제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이 녀석이 있죠. 이 녀석이 있죠. 근데 동사에 결합하면 과거고요. 형용사에 결합하면 현재입니다. 됐어요? 구분을 하셔야겠네요. 계속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니은 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니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니은 있죠? 이 세 가지를 또 한번 구분을 하셔야겠네요. 지금 구분해야 되는 것들만 색깔 구분해 드렸거든요.
지금 제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구분해 드린 것들이 여러분들 실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들이야. 선어바람이랑 관형사용어미 구분할 줄 알아? 또는 동사와 형용사 구분할 줄 알아? 이런 것으로 접근해가지고 혼돈의 카오스를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한 판의 표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앞에 오는 것에 품사를 따시면 좋은데, 만약 선생님 저는 관형사용 어미와 선어말 어미 구분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선어말 어미는요 뒤에 항상 어말 어미 또는 종결 어미가 와요. 그런데 관형사용 어미는 뒤에 뭐가 오냐면요 체언이 와요. 뒤에 뭐가 오느냐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각자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용 어미 구분이 어려울 때는 지금 여러분들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뒤에 뭐가 나오는지를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마지막 미래는 쉬워요. 교재 볼게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뒤에 있는 시제라고 나와 있죠. 일단 미래 시제를 만들 때는 get 또는 리를 사용합니다. get 또는 리. get 또는 리. 반면에 미래 시제는 관형사용이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요. 얘를 어떻게 써? 을 또는 리을이라고 쓰겠죠. 그런데 이런 말도 나올 거야. 관형, 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의 결합이라고 적어보시면 가장 낯선 게 얘야.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의 결합. 얘가 어떤 형태냐면, 나 내일 공부할 것이 있어. 그럼 결국 미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앞에 있는 얘가 관형사형 어미인데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의존 명사고요. 이 멘트를 줄글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의 수도 존재하니까 연결지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표현의 한 판이야. 이것만 외우면 돼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문제 풀면서 찾는 것들은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시간 표현. 오늘의 마지막 피동사동. 여기까지 하고 보내줄게. 알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복도 많이 벌으시고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오시고요. 근데 우리 창문을 있어서 너무 추워요. 창문을 닫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 아까워요. 어디 열려 있어? 누구 옆에? 거기요? 어디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환기 때문에 열어놓은 걸 텐데, 저 창문이면. 오늘 신규 확진자 10,000명 넘은 거 알죠? 오늘 10,000명 넘었대요. 왠지 올해 시험 일정이 또 밀릴 것 같지 않으세요? 수능이에요? 아니, 학교 시험 일정. 난 작년에 기억나? 작년에 막 4월달 중간고사인데 5월까지 오면 막 기억나? 내가 그래 제일학원에서 일하면서 난생처럼 벚꽃 구경을 갔거든요. 여러분들 시험 대비하느라 학원 선생님들은 벚꽃 구경 못 가. 저희도. 너희도 못 가잖아. 네. 작년에 난생 처음으로 갔다니까. 그래서 올해도 밀리기를 기원하고 있는데. 야 조용히 해. 하게. 저희 학교 벚꽃 진짜 예쁘거든요. 서울시. 너가 더 이뻐. 보자. 여자 볼게. 야 선욱이 웃는 거 봐. 선욱이 인정 못해 지금. 아 야 그래. 뭐야? 완전 완전 아니 이거 쑥 들어오지 않았어 방금? 이거 심장 떨려. 아 원래 여준이한테 계속 들어가야 돼. 여준이 예고된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여준이를 관리하는 방법이 민주 공감하지. 근데 여준이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뭐야 왜? 약간 예고하고 예상된 화법과 타이밍은 여준이가 좋지 않아. 뻔해. 근데 여준이 중3 때 내 담당이 아닌데 1대1 테스트 하러 들어가서 느꼈지. 얘한테 1대1 테스트를 할 때는
약간 예기치 못한 순간에 어떤 무언가를 줘야 공부를 하겠다. 중간때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 인정. 거의 정글 끝날 것 같았지. 페이지 60쪽 가겠습니다. 피동표현 갈게요. 피동표현에서는 일단 동이라고 하는 글자는 동작 또는 행동, 피라고 하는 글자는 당하다입니다. 그럼 결국 피동표현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동작이나 행동을 당하는 것을 피동표현이라고 할 텐데, 정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 주어. 피동표현 공부하실 때 주어 먼저 찾으셔야 돼요. 주어 무시하고 해석하면서 피동이다 절대 안 됩니다. 실수 오발, 실수 연발. 따라서 수업하기 싫은가 보다. 말이 꼬이네. 무조건 주어를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주어가 어떤 대상에 의하여 동작이나 행동을 당하는 표현을 피동표현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게 피동표현이지만 주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반대로 주어가 동작이나 행동을 당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무슨 표현이라고 하냐면 능동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동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문장을 능동문이라고 하고요. 피동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마치 영어에서 따지는 수동태와 능동태입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수동태와 능동태 개념으로 적용하셔도 피동표현은 크게 특이사항은 없으실 거예요. 교재 볼게요. 능동표현입니다. 주어가, 계속 주어가가 나오죠. 먼저 핵심은 주어입니다. 동작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피동표현.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한다. 2번 별빛 5개,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피동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항상 우리가 보는 문장,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경찰이라고 하는 게 주어라고 보고요. 도둑을은 목적어,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서술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경찰이라고 하는 주어가 잡는 행동을 직접 수행했으니까 얘를 우리는 능동문이라고 할 거예요. 의미상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겠죠? 얘를 지금부터 뭐로 바꿀 거냐면 얘들아 피동문으로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바뀝니다.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바뀝니다. 2번,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로 바뀝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능동문의 서술어를 뭐라고 하냐면 능동사라고 하거든요. 그럼 피동문의 서술어를 피동사라고 설명을 할 텐데 이 3번이 여러분들이 외울 게 굉장히 많죠. 그 종류가 교재 보시면 1번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파생적 피동, 그 아래 통사적 피동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파생적 피동은 같은 말로 짧다라고 해서 단형 피동,
통사적 피동은 길이가 길다라고 해서 장형 피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세부 내용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을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셨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능동사, 결국 서술어죠. 뒤에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피동 전미사 이, 히, 리, 기가 결합을 합니다. 이히리기, 이히리기, 이히리기. 두 번째는 체언 중 일부 체언 뒤에 되다라고 하는 말이 결합돼서도 피동문을 만들 수 있어요. 되다, 되다, 되다. 반면에 통사적 피동은 능동사 뒤에 두 가지가 결합할 수 있다라고 배울 텐데 어지다 또는 개되다. 어지다와 개되다. 이것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얘를 안 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초록 색깔로 가장 중요하게 표현한 거고 바꿔드리면 뭐 잡혔다. 그러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형태소 분석해 보시면요. 자 플러스 히 플러스 플러스 다가 될 거야. 그럼 여기서 히라고 하는 녀석이 피동전미사의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동사가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장치를 모르시면 피동문을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 장형과 단형이 헷갈리실 때에는 세 글자면 장형, 세 글자면 장형, 두 글자 이하면 단형, 이렇게라도 외우셔야 돼요. 단형과 장형을 구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한 장 넘겨보시면 61쪽 3번 피동 표현의 의미라고 나와 있는데 피동 표현을 어떨 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피동 표현은 단순한 피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표현이 쓰이기도 하는데 밑줄 책임의 피. 2번 정중하게 표현. 3번 몇 가지만 더 적자. 어떨 때 사용하냐면 3번 몇 가지 더 적을 거야. 객관성을 높여 표현하고 싶을 때, 객관성을 높여 표현하고 싶을 때. 4번 피동의 주어에 초점을 맞출 때, 피동의 주어에 초점을 맞출 때. 5번 능동문의 주어가 분명하고 확실해서 밝힐 필요가 없을 때. 그래서 피동 표현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뉴스데스크 같이 매체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내일 날씨가 맑을지 비가 올지 기상청이 예보를 때리지만 정확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 야 내일 비가 온대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비가 안 왔을 때 모든 책임을 자기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책임이 필요하고 객관성을 높이고 싶어서. 그래서 피동 표현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셔야 말씀드린 거고, 잘못된 피동 표현, 이중피동 별표 5개 박아놓으셔야죠. 그건 우리가 언제 한 거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죽어라 외웠던 거야 얘들아.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중피동은 원칙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수업의 마지막 사동표현 62쪽입니다. 뭘 봐, 심성근 사장님들 제 이름 왜 부르세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민주가 쌤 결혼식 간대요. 가서 안 하죠. 민주가 가서 안 하시는 건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어쩌는 맞아. 뭐 이렇게 다 쫓겨나 결혼식. 아니 좀 그렇다 저 사람은.
민주가 좀 많이 잘해줬을 텐데 좋아요. 중학교 때. 한 2년 동안 피해만 이지는 아 그래? 좀 그렇네 그러면. 우리가 웨딩을 알고 만나서. 갈게요. 사동 표현입니다. 잘 봐.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이 그대로 비슷하게 맞물릴 거야. 보시면 잘 잤어 정국? 잘 잤어? 쉬는 시간 아직 안 왔지.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끝났어. 잘 잤어? 더 잘 거야? 일단 빠진 부분 봐야 돼. 너 필기 한 시간표부터 안 했어. 나 알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한 거야. 좀 양아치 같았어? 괜찮지? 오히려 쾌적한 환경에도 잘 잘 수 있었잖아. 네. 욕 나오게 하네. 알겠습니다. 동작을 시키는 걸 사동 표현이라고 하겠죠. 근데 동작을 당하는 걸 피동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사동 표현이 드러나는 문장 똑같이 뭐라고 할까? 사동 문이라고 할 거야. 그런데 사동 표현도 똑같아요. 어떤 거에 주목할 거냐면 주어요. 피동과 사동은 세트야. 같이 배우는 거야. 갈게. 주어가 어떤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시키는 표현. 여러분들이 왼쪽에 봤던 피동 표현처럼 어떤 대상도 중요할 거고 시킨다도 중요하겠죠. 똑같이 갑니다. 그럼 반대말. 주어가 동작이나 행동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잖아요. 얘를 주동 표현이라고 하고 이걸 주동문이라고 합니다. 주동 표현을 간단하게 보는 방법 주어가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문제. 얘들아, 능동 표현과 주동 표현 이 두 가지는요 비슷하죠. 그래서 절대로 시험에서 구분하라고 문제를 내지 않아요. 능동, 주동 구분하면 미친 거야. 할 필요 없다고. 이해갔어요? 능동과 주동을 구분하고 있는 짓거리는 잘못된 짓거리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건 사동과 주동 구분하기 1번, 2번 피동과 능동 구분하기 2번, 마지막 3번 피동과 사동 구분하기. 세 가지 유형밖에 안 나옵니다. 세 가지 유형밖에 안 나와요. 다시 능동, 피동 구분하기, 주동, 사동 구분하기, 피동, 사동 구분하기. 세 가지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아래 두 가지를 비교하는 그지 같은 짓거리는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나옵니다. 되었어요? 갈게. 누가 웃은 거지?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 방법 갈게요. 너무 해먹었어. 아이가 옷을 입었다. 아이가 주어 옷을 목적어 입었다. 서술어죠.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아이라는 주어가 옷을 입는 동작을 직접 행동했잖아요. 그죠? 얘가 주동문이야. 여기 주동문의 서술어를 우리가 주동사라고 하겠네요. 아까 피동문에서 능동사라고 했고 피동문의 서술어를 피동사라고 했으니까 갑니다. 지금부터 1번 아이에게 사동문의 부사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으로 바꾸면 사동문의 부사어가 됩니다. 2번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 됐어요? 단 만약 주동문에 목적어가 없다면 주동문의 주어가 부사어 또는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목적어고
목적어가 있으니까 부사어가 된 건데 목적어가 없다면 얘가 목적어가 될 수도 있다고. 경우에 따라서 주의하시고. 3번 색깔이 없네. 사동문의 주어는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없는 게 생긴다고. 예를 들어서 민주가 주동문에 없던 문장 성분이잖아요. 아무거나 만드시면 됩니다. 마지막 4번 똑같이 가야죠. 이 4번은 여기 나와 있는 3번이랑 틀이 똑같아요. 그대로 갈게요. 파생적 사동, 얘는 통사적 사동. 그러면 통사적 사동을 같은 말로 뭐라고 할까? 장형 사동. 파생적 사동 같은 말 단형 사동.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틀이 똑같아. 틀을 잘 잡고 계시면 되는데요. 교재 보시면 1번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나와있죠. 파생적 사동문. 사동, 전미사가 결합한 것이 파생적 사동문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마찬가지 똑같이 봐드리면 파생적 사동은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주동사에 붙습니다. 주동사 뒤에 이히리기 우구추라고 하는 게 결합해요. 이히리기 우구추. 반면에 마찬가지야. 아까 봤던 피동처럼요. 일부 체언 뒤에 시키다가 결합돼요. 일부 체언 뒤에 시키다. 시키다라고 하는 거 앞에 체언을 강조하는 이유는 시키다라고 하는 말은 용언 뒤에 붙을 수가 없어요. 체언 뒤에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품사 구분하시라고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아래 건 쉬워요. 얘는요. 용언 뒤에 개하다가 붙습니다. 개하다. 그래서 아까 봤던 피동이나 사동이나 기본적인 틀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 그렇게 나고 나면 입혔다가 되겠죠. 또는 입게 하였다. 형태조 분석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을 테니까 좌피었다처럼 쪼개보시면 되는데요. 마지막 2개 남았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얘야. 이히리기. 이히리기 있죠? 옆에도 이히리기가 있죠. 형태가 동일합니다. 이런 거죠. 잡혔다와 입혔다. 잡혔다가 피동인지 사동인지 입혔다가 피동인지 사동인지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결국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부분이 시험 문제 단골 문제죠. 1번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세요. 즉 의미 파악.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의미 파악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2번 잘 봐. 사동문은요 목적어가 남죠. 피동문은요 목적어는 무조건 뭐로 바뀌어요? 주어로 바뀌잖아. 두 번째 목적어의 유무. 목적어가 있어 사, 없어 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피동문에서도 목적어가 때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번만 가지고 적용하시다가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1번, 2번 복합적으로 활용하세요. 방법적으로. 그래야 실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되셨어요? 그럼 보시면서 교재에 나와 있는 62쪽까지 설명드린 거고요. 넘어가서 63쪽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63쪽에 3번 보세요. 파생적 사동문과 진짜 찐막 4분 남았어. 4분 남았어. 이상하다. 4분 남았어. 약속한 시간 남았잖아. 오케이. 안 넘겼으니까 찐막. 오케이. 아낌없이 이렇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랄까. 다음 주에 만나잖아요. 다음 주에 만나. 소리야. 진짜? 우리 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저 학교 가는데. 그 학교 가면 다음 주거든. 학교 가고 다음 주. 아 그래? 다다음 주 아니야. 찐막. 오케이? 나이 한 달 더 먹고 보는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구정을 세지 신정을 세진 않잖아요. 대다수 집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직 16살. 아 그렇지. 나도 아직 어려요. 나중에 열심히.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하면 그래서 3번 찐막.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의 의미차이 별빛이 100천만 개. 이거 서술형 문제로 자주 나왔던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갈게요. 파생적 사동이라고 하는 거 얘들아 단형 사동이죠. 짧은 거. 통사적 사동은요 장형 사동이죠. 긴 거. 근데 아래 보세요. 입히셨다 밑줄. 입히셨다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파생적 사동문. 파생적 사동문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 1번 밑줄 직접 행동, 2번 밑줄 간접 행동. 그러면 직접 행동이라고 하는 건 주어가 직접 손에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간접은요 주어가 아무것도 안 해. 해! 라고 단순히 시킨다고. 근데 아래 보세요. 통사적 사동 밑줄 간접 행동. 통사적 사동문은요 직접적인 의미가 있다야 없다야?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그래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아래 잘못된 사동 표현. 여기 5개 박아야죠. 잘못된 이중피동, 잘못된 사동, 잘못이 왜 생겼는지를 분석해서 쓰는 게 고등학교 소설 문제였어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되었죠? 현재